부동산의 나라 일본을 넘어선 것인가? 자산 총액 국토 면적 평당 가격 거품 인구 미래를 숫자로 비교하다. 프롤로그.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 원에 거래됩니다. 도쿄의 고급 주택 역시 수억엔을 넘어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한국과 일본 가운데 어느 나라의 부동산이 실제로 더 비싼 것일까요? 한국은 일본보다 국토가 훨씬 작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약 10만이, 일본은 약 37.8만이, 일본 국토는 한국의 약 3.8배입니다. 인구도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부동산 자산 가치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2025년 말 한국의 전체 부동산 자산은 일경 7,836조 원, 주택만 따져도 7,710조 원, 토지 자산은 일경 2,660조 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blog NAVER COMSEAN 1321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특히 참고 자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 NH농협 352-2350-4319-13 건물 자산은 약 5,176조 원 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2024년 말 토지 자산은 1,510.5조 엔 이었습니다. 일본 전체의 국부 즉 순자산은 4,549.5조 엔 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상합니다. 국토가 훨씬 작은 한국이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일본보다 비싼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실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 또 하나의 질문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에는 지금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을까요? 그리고 일본의 1990년대 부동산 붕괴를 한국도 반복하게 될까요? 이제부터 숫자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한국의 부동산은 도대체 얼마인가? 먼저 한국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말 한국의 국민 순자산은 이경 4,561조 원 이었습니다. 국민 순자산은 가계와 기업, 정부 등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가 전체의 순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만 일경 7,836조 원 이었습니다. 국민 순자산 전체의 약 7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비금융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2025년 한국의 비금융 자산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6%였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2025년 부동산 자산을 다시 나누어 보면 토지 자산 약 일경 2,660조 원, 건물 자산 약 5,176조 원입니다. 즉 한국 부동산의 약 71%가 토지이고 약 29%가 건물입니다. 이 숫자는 한국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비싼 것은 단순히 아파트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올라가 있는 땅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2장. 2024년 한국과 일본을 같은 기준으로 놓아보면 국가 간 비교에서는 같은 연도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한국의 국민 순자산은 이경 4,105조 원 이었습니다. 비금융 자산은 이경 2,485조 원, 토지 자산은 일경 2,139조 원, 건설 자산은 7,521조 원 이었습니다. 2024년 일본의 경우 국부는 4,549.5조 엔, 고정 자산은 2,397.3조 엔, 토지 자산은 1,510.5조 엔 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통계체계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자산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시장가치 계열이고 일본의 국부 통계에서는 토지와 고정자산 등이 별도의 항목으로 집계됩니다. 따라서 양국의 숫자를 그대로 하나의 표에 넣어 한국 부동산이 일본보다 정확히 몇 배 비싸다고 말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 자산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항목을 놓고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2024년 한국 토지 자산은 약 일경 2,139조 원
일본 토지 자산은 1510.5조엔, 2024년 평균 환율을 대략 100엔당 900원 수준으로 환산하면 일본 토지 자산은 약 1경 3600조 원 수준입니다. 즉 국가 전체 토지 자산의 절대액은 한국과 일본이 의외로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국토 면적은 전혀 다릅니다. 제3장 국토 면적이 다른데 토지 자산이 비슷하다. 한국의 국토 면적은 약 10만이, 일본은 약 37.8만이, 일본이 한국보다 약 3.8배 넓습니다. 그런데 토지 자산 총액은 환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략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국의 토지 자산은 국토 1위당 약 1200억 원 수준입니다. 일본은 약 360억 원 수준입니다. 즉 국가 전체 평균으로 보면 한국 토지의 자산 가치는 일본보다 대략 3배 이상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토지 한 필지의 시장 가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악지대, 농지, 임야, 도시지역, 상업지역, 산업지역, 주거지역의 가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토지 자산으로 놓고 보면 매우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에 매우 높은 토지 가치를 압축해 놓은 나라입니다. 제4장 한국에서 땅이 비싼 이유. 한국의 높은 토지 가치는 단순한 투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집중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인구와 기업, 일자리, 대학, 의료, 교통, 금융, 행정,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의 토지 자산은 전국 토지 자산의 약 65%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에는 수도권 토지 자산 비중이 약 67.8%까지 높아졌습니다. 전국 토지 자산 약 1경 2660조 원 가운데 수도권 토지가 약 857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부동산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한국 전체의 땅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높은 경제활동이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이 비싼 것입니다. 제5장 서울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 2025년 서울의 토지 자산은 약 4507조 원이었습니다. 서울의 주택 시가총액은 2894조 원이었습니다. 경기의 주택 시가총액은 약 2192조 원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의 주택 시가총액은 전국의 70.4%에 달했습니다. 전국 주택 시가총액이 7710조 원인데 그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5년 전국 주택 시가총액 증가분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한 기여도가 92.8%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주택시장의 상승이 사실상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6장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도 수도권 집중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국토가 넓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삿포로 여러 개의 대도시권이 존재합니다. 또한 일본은 오랫동안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일본 부동산은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커졌습니다. 도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에는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2023년 주택토지 통계조사에서는 빈집이 약 900만 호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택에서 빈집이 차지하는 비율도 약 13.8%였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문제는 이제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다른 지역에서는 집을 공짜에 가깝게 내놓아도 사람이 살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7장 한국과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 한국은 집이 부족한 나라, 일본은 집이 남는 나라인가? 이 표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한국도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이 부족하다고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원하는 곳에 원하는 가격의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주택 수요가 강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인구 감소와 주택 수요 감소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쿄는 수요가 강합니다. 지방은 수요가 약합니다. 따라서 양국 모두 전국 평균만으로 부동산을 설명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서울대 지방, 그리고 도쿄대 지방이라는 두 개의 시장을 따로 봐야 합니다. 제8장.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 정말 부동산 거품이 심한가? 여기에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거품은 단순히 가격이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자산 거품은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 소득, 금리, 인구, 생산성, 토지의 경제적 수익성 등 기초 여건에서 설명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품은 터지기 전에는 정확한 크기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지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가격소득 비율 PIR, 두 번째가 가격임대료 비율 PRR, 세 번째가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네 번째가 주택가격의 장기 추세와 인구, 다섯 번째가 주택 공급량입니다. 제9장. 서울의 PIR 10.1. 소득으로 집을 사기 어려운 도시. IMF의 2025년 한국 아터컬 IV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서울의 주택가격 소득 비율은 10.1이었습니다. 장기 평균보다 약 10%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전국 PIR은 3.9로 장기 평균보다 오히려 조금 낮았습니다.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전체가 하나의 거품이라는 해석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의 고평가와 전국 평균의 안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IMF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높은 수요와 제한적인 공급 때문에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고평가 징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10장. 일본 도쿄의 거품은 어떠한가? 도쿄도 안전한 시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2025년 UBS의 세계 주요 도시 부동산 버블 지수에서는 도쿄가 1.59를 기록했습니다. UBS 기준으로 0.5 미만은 낮은 위험 0.51, 0은 중간 위험 1.01, 5는 높은 위험 1.5 이상은 버블 위험이 높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도쿄의 1.59는 하이 버블 리스크 범주에 들어갑니다. UBS는 도쿄의 실질 주택 가격이 최근 5년 동안 약 35% 상승한 반면 임대료와 소득은 그보다 훨씬 느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도쿄 역시 현재 상당한 가격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11장. 그렇다면 일본은 또다시 1990년대 버블을 맞게 되는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2025년 도쿄의 가격 상승과 1989년 일본 전체의 부동산 버블은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의 버블은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토지, 주식, 기업 대출, 부동산 금융 모든 것이 동시에 과열되었습니다. 일본은행의 자료를 보면 당시 일본의 토지 가격은 1980년대 후반 폭등했습니다. 일본의 토지 자산은 1990년 무렵 약 2,500조 엔에 가까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장기간 하락해 2013년 무렵에는 약 1,100조 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2024년 토지 자산은 1,510.5조 엔입니다. 즉 일본은 아직도 1980년대 말에 토지 가치 정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부동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제12장. 일본 부동산은 30년 동안 폭락했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다. 일본 부동산을 설명할 때 흔히 일본 집값은 30년 동안 계속 폭락했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전국의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크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쿄의 핵심 지역, 상업용 부동산, 신축 맨션, 관광지, 재개발 지역은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도쿄의 주택 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BIS에 따르면 2025년 4분기 일본의 실질 주택 가격은 전년보다 2%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시기에 실질 주택 가격이 2% 하락했습니다. 캐나다는 6%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2% 하락했습니다. 즉 최근에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13장 한국의 가장 큰 위험 전국적인 붕괴보다 서울과 지방의 분리 한국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본식 전국적 부동산 붕괴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서울 핵심 지역 상승과 지방 부동산 장기 침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토지와 주택 가격은 상승합니다. 반면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기업과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주택 수요가 감소합니다. 주택 가격이 정체하거나 하락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울의 부동산은 희소 자산이 되고 지방의 부동산은 인구 감소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제14장 부동산 가격을 국토 면적으로 나누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제 아주 흥미로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토지 자산은 약 12,139조 원, 국토 면적은 약 10만이입니다. 단순 평균하면 1인당 약 1,200억 원입니다. 일본의 토지 자산은 1,510.5조엔, 국토 면적 약 37.8만이, 1엔에 약 9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1경 3,600조 원. 이를 국토 면적으로 나누면 1인당 약 360억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국가 전체 평균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국의 토지 자산 밀도는 일본보다 약 3.3배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와 산림, 농지의 차이를 모두 평균낸 숫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국토가 훨씬 작고 인구 밀도는 높으며 경제활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결국 토지 한 단위에 더 많은 경제활동이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15장 한국 부동산 전체로 미국을 산다면? 이번에는 조금 과감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전체 부동산 자산은 1경 7,836조 원입니다. 2025년 평균 환율을 약 한 달러당 1,422원으로 놓으면 약 12.5조 달러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 개정에서 가계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시장가치 기준 부동산은 2024년 약 52.2조 달러였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전체 부동산 자산 12.5조 달러를 미국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와 단순 비교하면 약 24% 수준입니다. 즉 매우 거칠게 표현하면 한국의 모든 부동산을 돈으로 환산해 미국의 가계 부동산을 산다고 가정할 경우 약 4분의 1 규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한국의 12.5조 달러는 토지 건물 전체, 이곳 미국의 52.2조 달러는 가계비영리단체의 시장가치 부동산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확한 매매 가능 금액의 비교가 아니라 자산 규모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비교로 이해해야 합니다. 제16장 그렇다면 캐나다는? 캐나다의 경우는 훨씬 흥미롭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캐나다의 주택자산 순스톡은 약 4.2조 캐나다 달러였습니다. 이는 캐나다 전체 국부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2025년 평균 환율을 대략 적용하면 약 3조 달러 안팎입니다. 한국의 전체 부동산 자산 약 12.5조 달러와 비교하면 단순한 자산 규모 비교에서는 한국 부동산 전체가 캐나다 주택 자산의 약 4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역시 비교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은 토지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 캐나다 수치는 주택 자산. 따라서 한국이 캐나다 부동산 4배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한국의 전체 토지 건물 자산 규모가 캐나다의 주택 자산보다 약 4배 큰 수준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제17장 그런데 캐나다는 왜 이렇게 넓은데 주택 가격이 비싼가? 여기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공통점이 등장합니다. 캐나다도 국토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 가격은 매우 높습니다. 즉, 국토가 넓다고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활동이 집중된 지역의 토지는 여전히 희소합니다. 한국은 이 현상이 훨씬 극단적으로 나타난 국가입니다. 한국 전체 국토는 작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